북한 무인기 사건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북한 무인기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보낸,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식별을 했고, 또 그 식별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평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청사위에서 이제 유인물을 뿌렸다라는 것이 그 열화상 탐지 카메라에 이제 북한이 포착을 했고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날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약 2번에 걸쳐서 총 한 3회 정도를 한국에 보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북한은 이제 특대형 도발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 관계를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무인기 사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발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쪽은 늘 북한이었는데 이번이야말로 그 주체가 좀 바뀐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 공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눈치다. 한 번도 그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특히나 북한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그 무인기가 뿌린 그 삐라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즉 우리 국군이 보냈는지 민간단체가 보냈는지 정보기관이 보냈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일단은 평양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는 점 그리고 그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인기가 종횡무진 활약한 곳이 북한의 심장 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직무를 보는 그 직무실 바로 위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포병연대, 포병여단을 비무장지대에 산계를 시키고 언제든지 사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대부분 지금 북한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혹은 해상에서 제3자가 보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가 파주의 임진각 일대에서 이제 평양까지 있고 직선 거리가 약 제일 가까운 거리로 나오니까 거기로 염두를 해두고 파주에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도상에 설정한 최단 경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북한의 그 촘촘한 방공망을 피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정확히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혹여라도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무인기는 전단 살포지만 앞으로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렇죠. 상당히 섬세하게 컨트롤이 된 무인기라고 볼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라는 것은 그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과 무인기 사이의 어떤 그 전파만으로는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끊기거든요. 그러면 위성 항법 체계를 사용을 해서 위성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무인기가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좌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삐라가 아니라 다음에는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어떤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무인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무인기의 활용 빈도를 보면은 무인기가 거의 모든 무기를 다 대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보낸 그 무인기가 일종의 경고,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뿌리고 가지만 다음에는 뭐가 될지 모른다.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위협은 북한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또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도발적인 언행을 했고 항상 위협을 하는 쪽은 북한이었고 못된 짓은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한번 당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허점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고
북한이 그동안 기거만장하면서 했던 그런 여러 도발적인 행위들이 다 허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니 북한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더 도발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저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과 속내는 무엇인가요? 김여정의 모든 문장은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제발 다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무인기가 날아올 경우 방공망이 또 뚫릴 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 입장에서도 무인기가 한 번 더 날아오게 되면 지금은 협박 수준에서 그쳤지만 그때는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발과 도발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국지전이 오고 가게 되면 피해는 북한이 봅니다. 물론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은 괴멸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번에 쫄보라는 게 드러났고요.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앞의 전제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불필요하게 긴장관계가 올라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해프닝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만약 민간에서 이거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민간도 어쨌든 그 안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거나 혹은 이런 것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경해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더 큰 일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의선 폭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무인기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남한과의 그 관계를 차단하는 움직임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인기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남한과 어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연결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고 그 해당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경의선 도로 이쪽 지역을 이제 다 드러내고 요새화하는 것도 사실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작업의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마치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다.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괜히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무인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늘 위협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쨌든 정상 국가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내키는 그 기분에 따라서도 핵무기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약간의 징조라도 보인다면 북한 정부는 그대로 멸망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그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협정을 맺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적발이 될 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가 소멸당하겠다라는 뜻과 맞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전체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도 감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 확장 억제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녹화를 하기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밤에 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면서 각종 삐라를 뿌렸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말폭탄들을 이제 쏟아냈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 저도 무인기 관련돼서는 2013년 혹은 14년에 이제 북한에서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보냈을 때, 그때 저도 갑자기 이제 새벽에 콜을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방송 나가고 굉장히 바빴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체는 좀 불분명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사실 불분명한데 이렇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서 북한 정권에 좀 뼈아픈 선전물을 뿌렸다. 이거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인기 침투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압축해서 봅니다. 일단 자작극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공개한 그 무인기 사진들을 보면 14년도쯤에 우리나라에 보냈던 무인기와 유사한 모형이 하나 보입니다. 가오리 모양으로 생긴 앞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그것과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자작극이라고 100% 단정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 북한에 좀 특히 이제 김정은에게 뼈 아픈 그런 내용물이 담긴 선전물이 거기 이제 뿌려졌잖아요. 북한이 과연 이제 김정은이 아무리 이제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자작극을 벌였을 경우에는 뿌려진 선전물들이 평양 시민이 알아도 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작극 가능성은 사실 좀 50% 미만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제 민간 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이렇게 잘 보시면 북한이 보냈던 약간 그 가오리형 무인기도 원래는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베이징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를 북한이 가져다가 약간 개량해서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내 잘 보시면 그런 무인기 제작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일을 보내서 대량 구매를 할 테니 샘플 정도로 하나 좀 먼저 구입을 하고 싶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뭐 중국산 무인기를 들여와서 약간 개조를 해서 전단을 날리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크기의 엔진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상용으로 군용이 아닌. 그리고 뭐 GPS 수신기라던가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부분만 조금 손을 보면 그런 무인기를 날리는데 사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면 제작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간 단체였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안에 들어간 이렇게 기술들을 보면 좀 상당히 좀 군사적인 뭔가 이런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항법을 프로그래밍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이제 V1이라는 독일이 만든 전 세계 최초의 순항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도 기술 수준이 지금 요 무인기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추정이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전단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폭발물을 넣는다거나 이러면은 김정은을 암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북한이 좀 격양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속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나라 탈북자 단체분들이 풍선을 통해서 이걸 보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드론은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론은 내용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바뀐다라는 게 폭약을 단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좀 큰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 드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중국 단둥 지역에서 이 드론에 염산을 매달아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부딪히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염산이 김일성 동상에 부딪히면 좀 높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는 거의 이제 초대형 도발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물론 이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단체에서 그런 계획도 세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요번에 이게 뭐 주체는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크기의 그런 무인기라든가 드론은 실제로 레이더로 잡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제가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좀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10km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레이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 전투기 과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공군이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이제 추적하던 중에 요격을 하려고 레이더로 조준을 했는데 조준이 안 돼요. 왜냐?
너무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가 인식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발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가진 레이더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제 피스톤 엔진이라든지 이런 프로펠러 작동하는 무인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아마 이제 상공 머리 위로 지나갔을 때 소리를 듣고 무인기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의 레이더 체계로는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김정은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포죠. 이걸 누군가 자신의 암살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드론, 무인기 대응 수단이 13년, 14년도에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또 막 돈을 들여서 투자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100% 막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이제 경제 수장이 더 열악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 혹은 이제 무인기를 잡고 유익하는 것 자체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다 들어있는 무인기를 폭탄을 달아서 쓰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인기에 폭탄을 달아서 러시아 영토 300km, 400km 내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유류 저장소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발전되면은 뭐 물론 주체는 불분명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 누군가가 악의적인 정말 생각하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일 수도 있죠. 저는 이번에 드론이 꼭 우리 남쪽에서 보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풍향이 북에서 남으로 불어요.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바람을 맞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연료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서해 공해상이나 아니면 군사분계선 인근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서북도서도 가능성이 있고.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최고조에 달했다는 기사 나왔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올 초부터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럼 북한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자꾸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 대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좀 존재감을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 제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도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난 8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미 본토에 있는 기갑사단 8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준비태세 명령을 받고 72시간 만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에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나 장갑차를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 장병들이 항구에 내려서 장비를 수령하고 수도권 쪽으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연합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럼 왔을까? 올 초에 이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국 대선 앞두고 무력 도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8월 달에 미 본토에서 이렇게 병력들이 긴급하게 전개해서 훈련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북한이 올 하반기에 뭔가 좀 도발을 하지 않을까. 미 대선 앞두고. 그래서 그런 좀 일종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